저는 양극단의 입장을 다 이해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양극단에 살려놓았는데 그걸 왜 살렸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정부도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약간 살려놨잖아요. 네. 근데 여기다가 더 영양제 주사를 안 준다? 안 놔줄 거라는 거죠. 오늘은 부룡의 부지런TV의 신영강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작년 말 올해 초에 네, 많은 전문가분들이 네, 이제 대폭락 시대가 온다라는 네, 주장을 하는 가운데 네. 선생님께서는 지금은 하락장의 시작인지 혹은 유사 하락장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르다는 네. 말씀을 사실 작년에 해주셨거든요. 네네. 가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사실 굉장히 많은 뭐랄까 이렇게 비판 여론이 많았었죠. 그 주장에 대해서. 저 욕 되게 많이 먹었어요. 지금 뭐 네, 배가 불러요. 저는 대폭락을 얘기를 하셨던 분들, 그분들은 실제 알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네. 그냥 마케팅을 하신 거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마케팅을 했다. 네, 마케팅을 했다. 본인들을 갖다가 알리기 위한 마케팅을 했을 뿐이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약간 심리학적이죠. 본능적으로 극단적으로 그 회피 성향들이 있어요.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손실 회피 성향이기 때문에 폭등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라 그럴까? 내가 뒤처져서 돈을 못 벌면 손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서 행동을 취하기 마련이고 또 실제로 폭락장애라고 얘기하게 되면 또 반대로 폭락이면 진짜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돈을 손해보는 거죠. 네, 들고 있으면. 돈을 손해보는 거니까 또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폭락과 폭등에 대해서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시장 환경 자체가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믿게 되죠. 그렇죠. 실제로 막 이렇게 떨어지고 막 금리 올라갈 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의 백그라운드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그것들을 피하고자 하는 어떤 심리가 되게 강할 때 그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네. 여러분들이 거기에 집중했던 이유는 그런 손실을 피하고자 하는 어떤 심리가 반영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시장을 본 기간 동안을 보게 되면 네. 폭등과 폭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네. 항상 있어 왔고 항상 뒤에 시간이 지나면 틀리더라. 그러니까 저는 폭락이 맞다, 폭등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고 네. 중요한 거는 거기에 그 의존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결국 자산 투자 시장에 네. 성공이냐 실패를 만들어낸다고 보거든요. 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런 폭락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 공포감을 불러왔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때 그 폭락하는 그 상황을 자세히 보게 되면 뭐 대표적인 게 아니라 대놓고 얘기할 만한 것들은 금리의 급격한 인상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금리의 급격한 인상이었었는데 제가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또 그 이전의 상황을 제가 막 그 미국 금리 같은 거 이제 변동추이 네. 같은 것들을 다 봤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급등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었는데 라고 좀 생각을 했었지만 어쨌든 일어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충격이 컸는데 되게 웃긴 건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2021년 특히 22년 초반까지 떨어질 거라고 그 어느 누구도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이든 뭐 주식 시장이든 상승 아니면 하락인데 네. 상승만 하는 것들 몇 년간 보다 보니까 상승이라는 거 생각 안 하고 막 덤벼들다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급격한 시장 위축과 심리 위축이 발생되면서 이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정말 이제 멘붕 상태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다시 손실 보기 싫으니까 그 폭락이라고 하는 그 용어 휩쓸려 갔던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봤을 때 이거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그 근거가 궁금해요, 선생님.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심리적으로 손실 회피 성향 네. 이거 다 맞는 얘기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작년 말 올해 초에는 올해 금리 막 정말 대출 금리 8% 10% 간다. 네. 그럴 수도 있다. 그다음 경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했고 심지어 한국은행 이제 보고서를 보면 이창용 총재님이 직접 사인이 들어가는 한국은행 정기 보고서를 보면 정말 부동산 폭락에 의한 경제 위기거나 경제 침체나 위기에 의한 부동산 폭락이 올 수도 있다라고
공식 문서에 나와 있단 네.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런 하락이나 폭락을 말씀하셨던 분들이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정말 나도 동의한다 하셨던 건데, 그럼 선생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심리 때문에 아직은 판단이 이르다 요거 하나는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8% 10% 간다. 경제가 이제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만 더 하면 음, 소득 대비 너무 많이 올랐다. 음. GDP 대비 우리 자산 총액 너무 많다. 음. 아니면 뭐 GDP 대비 가계부채 100% 넘었는데 이거는 무조건 거품이고 전세가율 너무 많이 벌어졌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사람들한테 되게 무서운 거고 네. 논리상으로는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다 맞죠. 네, 근데 문제는 시장이 네. 과거 사례를 돌이켜 보게 되면은요. 네. 그래서 무너져서 무슨 왕조가 끝났다. 무슨 세상이 끝났다. 이랬던가요? 오히려 저는 역사를 보게 되면,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특히 투자자들한테는 역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다 일반적으로 뭐 주식 시장도 그랬고, 그러니까 아까 대표적으로 주식 시장 얘기할 때 대공황 얘기하잖아요. 네네. 대공황 이후에 미국이 무너졌나요? 세계 최강으로 갔죠. 네, 최강으로 갔죠. 또 반대로 우리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 나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닷컴 버블 이후에 이제 이런 거 하지 말고 전통 제조업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IT가 무너졌나요? IT가 대산업이 됐죠. 나중에 뭐 우리 뭐 흔히 말하는 아마존 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지금 그분들이 보는 거는 그 순간의 모습이에요. 그 순간에 네, 그 순간의 모습이고 앞으로 이제 결국 이것도 경기 침체되면은요 손실이 날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더 네. 떨어질 수 있어. 네, 8% 10%가 된다 그러면은 이자 많이 내니까 손해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손해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시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은요. 각자의 영역에서 그것들을 그러니까 손해가 날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대급부의 행동을 하는 것들이 역사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극복하기에 뭔가 혁신이나 뭔가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발생될 것 같으면은 그것들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지금 8% 10%라고 그랬잖아요. 금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지금 그분들이 말씀하신 게 다 맞죠. 8% 10%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나도 올라가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는 게 맞으니까. 그 그렇죠. 경제학책에도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경제학 그도 있는 내용이고 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경기 침체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8% 10%가 목표가 아니고요. 경기 침체도 목표가 아니에요. 그게 목표라고 한다면 8% 10%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반대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들갑을 떨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이론적인 얘기고 저는 투자자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적인 근시안적인 얘기라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어떤 나라든 네. 어떤 곳이든지 간에 중장기적으로면 너무 상승이 심하면은 버블이라고 생각해서 제약을 두고요. 너무 침체면은 이것도 더 심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니까 인위적으로 버블을 만들기로 했던 것들이 과거의 역사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누구나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지만 이 상황에선 폭락이다. 저 상황에선 폭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항상 있어 왔다는 거죠. 근데 최고의 승자는 누구였냐면요. 그것들을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폭등이 오게 되면은 조심하고 폭락이 오면은 대비하는 게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이 안 좋았던 건 맞는데 그리고 그 안 좋았던 상황이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금리 인상이라는 게 급격히 왔었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급부의 행동을 할 것이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부동산으로 얘기하게 되면 규제 완화였던 거라고 보는 거죠. 둔촌주공 올 1월 달에 1월 3일 부동산 대책이었죠. 네. 부동산 대책 나오자마자 다들 무슨 얘기들을 많이 했나. 둔촌주공 구하기다. 무슨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맞아요.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저는 굉장히 세상을 삐뚤어지게 보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둔촌주공 구하기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물론 서민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둔촌주공이라고 하는 그 비싼 동네에 있는 비싼 아파트를 살려줘? 속상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는 관점이지만 또다시 세상에는 반대적인 관점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둔촌주공 구하기가 아니라요. 둔촌주공 같이 입지가 좋은 곳이 무너지면 부동산 시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렇죠. 심리가 완전히 무너지니까. 예. 그럼 둔촌주공이 무너져서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은 누구는 쌤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쌤통이다 하는 사람들한테까지도 경기 침체 영향이 그대로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그것들을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둔촌주공 구하기라고 하는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을 다시 반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흘러가게 한 거잖아요. 이것들은 제가 뭐 올해 뭐 평생 동안 본 건 아니지만 20년 동안의 부동산 시장 역사를 보게 되면 상승이 너무 과하면은 눌렀고요. 너무 심하게 위축됐으면은 부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작년 재작년에 워낙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상황에서 부양이라고 하는 점, 결국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환경을 어느 정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저는 작년 때 유사하락장이라고 봤던 그 두 가지 이유가 그거예요. 일단 너무 급격히 올라갔던 현상은 뭐 결국에는 나중에 뭔가 보완하는 식으로 나오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올라가지 못할 거다. 더 이상 올라가면 파국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멈출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상황에서 발생된 문제들로 인해서 결국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서 시장을 경기 부양이라는 어떤 그런 용도를 행동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현재 모습은 대폭락이 아니라 유사 하락장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사 하락장이 진짜 하락장인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먼저 설레발치지 말자. 이런 개념이었죠.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70년대에 폴 볼커 이제 우리 그분 네. 연준 의장이실 때 80년대 초반이었죠. 네, 그때 막 80년대 초반에 정말 막 20몇 프로 갑자기 10% 막 올리고 금리 인상하고 네. 그 그래프를 이제 보면은 야 그때 막 기준금리가 20% 18% 막 이렇게 갔는데 네. 한 10%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진짜? 그런 이제 또 이게 또 과거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말했던 그 폴 볼커 의장의 사례는요. 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예를 들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뭐 언급했던 1920년도부터 지금까지 상황에서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나요? 딱 한 번이에요. 그쵸. 폴 볼커 그래서 그 폴 볼커 의장을 갖다 그 브레이커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언급할 정도로 뭐 엄청나게 뛰어난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언급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일 것 같고요. 결국 그 다음에 나타났던 현상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그렇게 금리를 올리고 난 다음에 정말 시장이 엄청나게 힘들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이후에 다시 어느 정도 본인이 목적을 달성하고 난다면 금리를 내렸어요. 결국 이걸 갖다가 그 구간을 놓고 보게 되면 올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걸 조금 더 넓게 보면 올려놓고 목적을 달성하고 내린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모습으로 또 보게 되면은 지금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금리를 올리면서 사실 우리 그 미국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그동안 정말 많이 봤잖아요. 그쵸. 많이 봤는데 거기에서도 언급이 이미 신문지상에서 조금 나왔지만 더 이상 쉽게 올리지 못할 거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잖아요. 그렇죠. 다수 의견은 그래서 상한선이 뭐 일단 기준금리 뭐 그래서 한 조금 높게 보셨던 분이 한 6% 정도 보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봤기 때문에 8% 10%는 정말 자극적인 표현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은행 대출 금리는 그럴 수 있다. 네. 근데 은행 대출 금리도 결과론적으로 그 중간 단계에서 우리 가상금리를 조정했잖아요. 그게 연말이었잖아요. 그렇죠. 연말에 예대금리 그 지금 말씀하셨던 거 하면서 금리가 올라갈 수 있을 때 덜 올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던 게 정부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번에만 처음 보신 분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좀 그건 뭐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비슷한 모습을 보였고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현장에서 있을 때 대출해주는 쪽이 있었거든요. 금융기관 쪽에서 이제 대출해주는 쪽에 있었지만 그게도 그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08년 금융위기 전후 그때도 똑같이 관리했어요. 그때도 저희 금리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했었어요. 정부가 금감원 쪽에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본 입장에서는
8% 10%라는 말이 이거 너무 오바다.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고 정부가 미국도 그렇게 한다고 쉽지 않을 걸 이런 부분이 거고 또 경기 침체가 가게 되면 경기 침체가 가게 되면 이제 약간 좀 너무 정치적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있으면 총선이나 대선에서 무너져요. 단 한 가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소득 대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소득 대비 그러니까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 못 먹어도 고예요. 네. 저는 그것도 용납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소득 대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우리가 뭐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얘기하기도 하고 PIR 얘기도 하고 네. 이러는데 PIR이 몇 퍼센트 그러니까 몇이 돼야 뭐 좋고 나쁘고 이거는 이론적인 거고 네. 실제로 PIR이 올라가거나 구입 부담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상승률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왜? 부담이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부동산 시장이 지금 이제 부동산 쪽에서 보실 때 지금 반등하고 있단 말이죠.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누군가는 반대적으로 그러니까 데드캣일 거야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네. 또 반대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니야 데드캣은 무슨 얼어줄 데드캣 바운스야 올라가라고 얘기하는 이 양극단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 너무 호들갑 떠는 사람들 거의 문제점을 제거를 한 거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 뭐 8% 10% 음. 소득 대비 관련된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쪽에서 함부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고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장기 우상향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근데 지금 그거를 우리한테 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의 속셈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면 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똑같은 상황에 한 5, 6년 전이라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전에는 얘기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했던 소득 대비 그러니까 우리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그때는 낮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확실히 낮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새로 진입하는 그 사회적으로 새로 진입한 2030도 있었고 집 아니야 안 사도 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집값이 올라가면서 뛰어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투자 수요와 실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직전 상황 시장 상황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직전 상황은요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망한 분도 있고 힘든 분도 있고 아니면 잘 탈출한 분들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바로 이전 장에서 보여드렸던 그 모습에서는 새로 들어와서 새롭게 창출될 수요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은 새롭게 창출될 수요가 이미 들어와서 되게 힘들어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 자체, 거기다 또 아까 뭐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대외적인 환경 자체도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기보다는 조금 부침이 심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어떤 식으로 보냐면 이제부터는 올라간다 떨어진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장기 우상향이더라도 단기적으로 이 부침이 상당히 자주 발생한다 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그 대표적인 게 2009년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때 왜 그 이후에 무너졌느냐. 그러고 나서 데드캣 바운스였어. 그러니까 2013년에 쭉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왜 무너졌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꾸 이걸 갖다가 무슨 운명론적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그때 발생됐던 현상, 사회적 문화적 현상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드렸던 직전에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들어와 있었고 정말로 종말론이나 폭락론 같은 것만 믿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사람들 다 들어왔었던 시장이죠. 그 사람이 그 중에 상당수가 내상을 입었던 상황이에요. 왜냐면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상을 입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뭔가 들어오고 싶어도 돈이 없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다 들어와 있으니까 더 이상 추가 수요가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죠.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치명타였어요. 싸게 살 수 있는 거를 만들어주겠다는 건데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완전 치명상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어느 누구가 이명박 대통령이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시장을 갖다가 완전히 부동산 시장을 무너뜨리게 만들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을까요?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시장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건 아니겠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었는데 결국 시장 자체가 그 뭐라 그럴까
그 상황에서는 일반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집을 살려고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가속화를 시켰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그래서 아까 저한테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 올 하반기를 가봐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그런 얘기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저는 부동산 투자자이다 뭐 부동산 쪽에서 좀 알려져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펌프질을 하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도 아니고 상황으로 보게 되면 너무 오바해서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펌프질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사람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특히나 주택이 부담이 너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늘어난 상황에서는 지난 몇 년간의 엄청난 급등장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논리에 안 맞지 않느냐. 오히려 그 상황이면은 다른 식의 투자 방법으로 변화해요. 부동산 투자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아파트 사가지고 집 사면 올라간다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이 시장 환경이 바뀌게 되면서 조금씩 부담이 되게 되면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찾으면서 자꾸 새로운 투자 방법들을 뭐 찾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그 투자 방법이 유용하다고 하는 순간 또 사람이 몰려서 그 투자 방법으로 바뀌게 되는 경향이 많죠. 그러니까 하나의 투자 방법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또 하나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다,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장을 너무 우습게 보고 얘기하는 거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부룡 대표님께서는 지난번에 저희 이제 응달책방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하락장이 이제 가속화가 되면 어떤 식의 과거에 투자자들이 그런 방법을 찾았냐고 제가 질문 드렸을 때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속에서 경매로 더 싸게 사서 내가 산 가격이 예를 들면 지금 경매가로 5억에 샀는데 지금 시장가가 5억 5천이면 5억 3천에 금매로 팔아서 3천 이득을 남기는 시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뀐단 말씀이죠. 그렇죠. 여기서 더 한 가지 더 언급을 한다면 그때 이후로 이제 금리가 떨어져요. 맞아요. 3% 정도 크게 내렸었죠.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네. 대출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은행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때부터 수익형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아마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한 가지 방법만 하시는 분들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그게 무슨 투자 방법이든 계속 바뀌어요. 그 바뀐 거에 내 몸을 맡기고 유용하게 이용하는 게 맞는 거지. 어느 게 시장이 떨어져요? 올라요? 맞춰요? 안 맞춰요? 이거 별 의미 없다라는 거죠. 대표님, 과거 2008년에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1순위 경쟁률이 0.92대 1로 미분양이 났었다고 합니다. 네. 그때 이제 투자 시장이 계속 잘 기억을 하실 텐데 2008년 10월이었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신혼부부 특공이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90가구 모집에 단 2명만 청약을 했었다고 해요. 네. 기록을 찾아보니까.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서울의 강남뿐 아니라 뭐 경기도까지 주변 구축보다 저렴한 지역은 뭐 700대 1이 넘는 청약 이제 불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좀 다른 걸까요? 비교를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 비교를 잘못하고 있다. 네. 왜냐하면 지금 2008년 10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에 네. 한 획을 긋는 어떤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사건 중에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엄청나게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뭐 기본적으로 강남의 중요한 아파트가 미분양이 났었다. 라고 얘기할 만한 어떤 스토리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게 2008년 10월이에요. 10월 아니면 11월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2008년 10월 그 당시 전후로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해 봐야 돼요. 2008년 9월 15일이 리먼 브라더스 사건 터진 날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의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자고요. 갑자기 리먼 브라더스라는 미국의 거대한 금융 집단이 무너졌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신문지상에서 뭐 금융 위기가 어쩌고저쩌고 난리가 났어요. 네. 한두 달 사이에 분양을 했어요. 어떤 행동을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간다겠죠. 그렇죠. 지금 그거예요.
딱 상황이. 그 상황을 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가장 최악의 상황과 지금 반등장이 나오는 상황을 비교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2008년 그 반포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는 네.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던 시장 직후에 나타났던 현상이라 네. 더더구나 실혼특권 같은 경우는 실혼부부인데 더더욱 세상에 대해서 잘 분위기를 잘 모르는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요즘하고 비교를 하게 된다면 작년 그 하반기에 급격한 금리 인상이 네. 한 두세 번 연타를 맞고 난 그 시점에 분양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비싼 분양가인데 일반인들은 쳐다보지 못하는 분양가인데 네. 근데 그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비교를 하시는 것 자체가 비교를 하는 거는 알겠는데 네. 실제 상황으로 비교하기에는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700대 1 정도 오늘 그러니까 며칠 전 네. 흑석자이 네. 흑석자이 같은 경우는 거의 100만 대 1이잖아요. 그렇죠. 100만 대 1인데 바로 직전 상황을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직전 상황이 뭐냐면 1월 3일 날 그 부동산 대책 이후에 네. 뭔가가 강남이 살아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분양가래. 다들 뭐 분양가가 올라간대. 뭐 그다음에 이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조합에서 뭐 건설사랑 싸운대. 네. 그리고 실제로 분양가가 되게 비싸대.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광명사구역인가요? 네. 뭐 12억이래. 이런 상황에서 흑석자이 얼마 싼 거야? 요 주변 전세랑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행동하실지 뻔하지 않나요? 시장 환경 자체가 다르고 완전 비교 불능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비교한다면 2009년 네. 2009년 중반쯤을 비교하는 게 맞아요. 2009년 중반쯤. 왜냐하면 2008년 금위기가 왔고 네. 그 다음에 시장에서 굉장히 놀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부가 2008년 그 9월달 그 리먼브라더스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11월인가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해요. 네. 지금 1월 3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던 것처럼. 그렇죠. 그게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던 상황인 거거든요. 이제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2009년 중반 이후를 보는 게 맞다. 근데 그 시점에 2009년 상반기에 강남 재건축부터 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노도강까지 퍼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그때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9월인가 2009년 9월인가에 서울 수도권 전역을 DTI 규제로 묶어버려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완화했잖아요. 그렇죠. 완화했죠. 근데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규제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전에 금리 인상이 급격히 올라갔어요. 네. 네, 금리 인상이 급격히 올라갔죠. 그렇다고 지금 미국이 뭐 금리를 올릴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뭐 영국 같은 건 금리 올렸고요. 뭐 이런 상황이 있는 상태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가장 기본적인 경제학적으로 이론으로 얘기하게 되면 금리가 인상되면 물가를 잡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은 경기 침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있다고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아무리 우리가 정부를 우습게 봐도 정부 똑똑한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분 입장이 돼봐야 돼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겨우 살려놨어요. 겨우 살려놨는데 조금이라도 들어오려고 해요. 네.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규제를 강하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연착륙을 위해서 더 풀어주려고 했던 규제를 붙들고 일단 지켜보자가 맞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뭘 보고 있냐면 그래? 그러면 DSR도 풀어줘.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뭐라고 해요. 정신 차려라. 아니 물에 빠진 사람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러네. 보따리 내라고 지금 나 힘들어 죽겠으니까 DSR 풀어달라고 하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또 그걸 보면서 막 비난하죠. 네. 정부도 DSR을 풀 수가 없어요. 왜? 살려놨다고 해서 이제 살렸네라고 하면은 이제 경과를 지켜보면서 이제 회복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 여기다 대놓고 영양제수 사건 해가지고 살려놓으면은 더 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올 하반기 지나고 난 다음에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네. 이제 너무너무 힘들었던 애를 이제 물에 빠진 애를 살려놨어요. 네. 살려놨는데 살려놓고 나니까 지금 DSR 풀어달라. 나 아직 힘들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옆에 있는 또다시 투자 못하고 투자 안 했던 분들이 볼 때는 황당한 얘기인 거예요. 아니 나쁜 짓 했는 것 같은데 뭐 실제로 나쁜 짓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쁜 짓 같은 걸 한 것 같은데 네. 다시 살려놨다? 그러면 이쪽 입장에서 볼 땐 정부가 또 미워요. 저는 양극단의 입장을 다 이해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양극단에 살려놓았는데 그걸 왜 살렸어? 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을 정부도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약간 살려놨잖아요. 네. 근데 여기다가 더 영양제 주사를 안 준다? 안 놔줄 거라는 거죠.